안녕하세요. 중앙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오늘은 학습지 빈칸을 채워보는 날인데요. 저번에 1쪽부터 16쪽까지 채워봤고요. 오늘은 17쪽부터 채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쪽부터 32페이지까지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27일 월요일에 시험을 3교시에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학습지 빈칸 채우면서 내용 정리 함께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복습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배자가 죽었을 때 시체를 함께 매장하는 풍습은 바로 순장이었습니다. 특히 부여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부족이 영역을 정해 다른 부족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풍습은 바로 책화가 되겠습니다. 수행평가 보던 부분이죠. 그 다음으로 사만에서 천군이 제사를 주관하던 신성지역 바로 소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궁금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조왕은 알에서 태어날까? 라고 하는 점이죠. 바로 신성시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국의 왕들은 왜 부처님을 좋아할까? 라고 하는 정답은 바로 왕권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국 모두 부처님의 종교인 불교를 수용했던 거죠. 그래서 왕이 곧 부처다 라고 하는 세상을 통해 왕권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야죠. 자, 다음으로 생각해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건 누구일까 관련돼서 먼저 가 같은 경우에는 군장국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연맹, 왕국 단계,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 국가가 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크네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내려가서 한 6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왜 이럴까요? 예. 그래서 이기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런 군장국가, 연맹왕국, 중앙집권국가 중에서 가장 힘을 똘똘 뭉칠 수 있는 단계는 바로 다가 되겠습니다. 이기는 것은 바로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나라의 발전 단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왕권이 미약한데 이게 무슨 단계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나라에는 군왕이 있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같은 여러 가들이 있었고 흉년이나 가뭄이 계속되면은 왕에게 책임을 돌려서 바꿔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계는 바로 연맹 왕국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7쪽 끝났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아직도 너무 커서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더 줄여야 되는데 5가 적당할까요? 더 줄여야겠죠? 네, 5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바로 왕이야. 내가 왕이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물어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귀족의 세력을 뭐 약화시킨다. 뭐 이런 등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글자체가 더 안 줄여지네요. 5가 최소는 아니겠죠. 2가 있네요. 2로 하겠습니다. 자,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 공통적인 요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토 확장.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불교 수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율령 반포.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관등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자상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 요소는 여기에 굉장히 잘 출제되는 요소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국가의 통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통치체제는 바로 중앙집권제가 되겠고요. 중앙집권제란 왕에게 모두 쏠려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장층을 귀족하면서 그들의 세력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서열화한 것은 바로 관등제가 되겠습니다. 관등제. 자, 그 다음에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한다 라고 했었죠. 바로 관복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대 국가에서 형벌과 행정에 대한 법규제도 바로 율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뜻을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방금 했었던 이 4가지 사항들의 뜻 설명을 할 줄 아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에 나무 그림이 있는데요. 부여,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5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삼국시대라고 하죠. 그 이유를 여러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아까 했었던 이 5개의 내려서 5개의 나라가 있었지만 3개 국가만이 어떤 단계로 들어섰죠? 그렇죠. 네.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들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나라, 즉 부여, 가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제로 나왔다? 바로 연맹 왕국 체제로 남았기 때문에 삼국시대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19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22년인데 옛날의 해는 어떻게 표시하였나요?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안 나오네요. 바로 연호를 사용하였다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호는 왕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연호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왕의 그런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수도를 옮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먼저 수도를 옮기게 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자, 또한 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원래 그 지역에 살던 귀족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죠. 자신의 터전을 잃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약간 좀 쇠퇴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왕의 그리고 나라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이제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내용 정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어디로 나중에 옮기냐면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다. 그 다음으로 태조왕이 나와 있는데요. 태조왕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옥저를 복속하고 게르부 고씨가 이제 왕위를 세습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국천왕 또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요. 행정적 오부 이전에는 까먹었어요. 부족적 오부였다가 이제 행정적 오부로 전환되고요. 그 다음에 부자상속 이 두 가지 키포인트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로 가게 되면은 미천왕 때 낙랑군이 복속됩니다. 낙랑군이요. 낙랑군은 한사군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런 지역이었죠. 식민지 같은 느낌이죠. 자, 다음으로 고구원왕 시기에는 위기를 맞아요. 어디에서 공격하냐면요. 중국의 한 부족이었던 전현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백제와의 전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는데 근초고왕의 공격이었다. 그래서 고구려의 위기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소수림왕인데요. 형광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노란색이 좋겠죠. 그래서 소수림왕이 굉장히 중요한 왕이구나 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중요시했던 태조왕이나 고국천왕보다 소수림왕이 가장 핵심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림왕의 정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살리는 소수림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빈칸 아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소수림왕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체제 정비를 힘썼다. 그러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설립하는 한편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여 나라를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여 국가의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수림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바로 불교, 두 번째는 율령, 세 번째는 태학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은 꼭 알고 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요. 아래 종속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19쪽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쪽 광개토대왕 너무나 유명한 왕이죠. 광개토대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개토대왕이 등장했던 시기는 바로 4세기 말이고요. 4세기 말에 할아버지였던 소수림 왕의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정복사업을 펼쳐나갔다.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파해서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어디에도 큰 타격을 주냐면요. 바로 가야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만주 지역을 공격해서 부여와 숙신을 굴복시켜 만주 일대 영토를 차지하고 이런 대제국을 건설한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고 고구려가 어디와 대등한 국가? 바로 중국과 대등한 국가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비석, 광개토대왕릉비에서 알 수 있는 비석의 사실과 이 신라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호명그릇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광개토대왕릉비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세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건국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무덤을 관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 옆에 원래 광개토대왕릉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개토대왕릉비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정리해봤고요. 호명거릇 같은 경우는 신라 경주에서 발견되는데 이 고구려 것이 나왔기 때문에 고구려의
신라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킨 내려와라. 장수왕은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평양은 원래 고조선의 수도였었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맺는데 그 동맹 이름이 바로 나제 동맹이고요. 이 나제 동맹은 바로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수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이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어디까지 정복하냐면요, 부여마저 병합하면서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이때 고구려는 왕을 천하를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해서 뭘까요? 대왕이라고 부르고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세기 들어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긴 후 귀족 사이에 왕위 계승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국제정세에 큰 변화를 맞이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쪽이 끝났고요. 21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같은 경우에는 자, 고구려 방금 했던 거죠.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추진하니까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체결하죠. 그 동맹 이름 바로 나제 동맹을 추진했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장수왕이 드넓은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세운 비석이 바로 중원고구려비가 되겠는데요. 이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발전 과정에 대한 그래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시작은 건국 과정이 되겠죠. 건국은 바로 주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차 태조왕 시기 체제 확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국천왕 시기에 고구려가 안정기를 맞는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동천왕 때 삼국지의 위나라의 공격을 받아 약간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미천왕 때 다시 한번 일으켜 보고자 했으나 고국 원왕 시기 전현과 백제의 그런 공격 때문에 하점을 찍고 결국에 소수리망,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기에 전성기를 맞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부분은 22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자, 백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소수리망의 업적부터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왜 이러죠? 네. 불교, 율령, 태학, 이 세 가지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소수리망의 업적 정책이 되겠습니다.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남한강 유역까지 누가? 고구려가 진출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난부여란 부여 계승 의식을 보여주는 백제의 국호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의 성장과 대활동, 이 백제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온조가 건국한 백제는 오늘날의 한강 유역인 위례성에서 바탕으로 성장해 났고, 고구려 이주민이
백제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증거로 고구려 돌무지 무덤과 그리고 석촌동 돌무지 무덤의 양식이 비슷하다라는 걸 통해 고구려 이주민들이 백제를 세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2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의 가장 핵심적인 왕 중에 한 명이죠. 바로 이왕이 형이 나오고 있어요. 고이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있어요. 고이왕. 자,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마한의 소국을 통합하고요. 법률을 반포하고 그 다음으로 관등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복제도 만들고요. 골대 국가의 기틀을 확립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위해사를 통해 중앙집권 체제 정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6 좌평, 최고 귀족의 그런 관직을 만들고요. 16 관등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관복제를 만들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세기 후반 근초고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초고왕. 4세기 근초고왕 때 백제는 활발한 대활동을 맞이하며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리고 근초고왕은 남으로 마한의 영역을 차지하고 전라도 곡창지대를 진출했다. 또한 가야의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어디냐면요. 바로 황해도 일부를 차지하였다. 또한 서남해를 통해 해상교역로를 만들어서 고구려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확대된 영토와 교역로를 바탕으로 백제는 중국의 요서 지역으로 진출했고 그리고 일본 외와 친밀하게 지냈고 그 다음으로 중국 가야 외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친선과 대립관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선, 대립, 땡땡땡땡. 친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동진과 친했고 외와 친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적대적인 관계는 전진 그리고 고구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성기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이왕과 근초고왕 핵심적인 부분 형광펜으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고대국가 기틀 마련, 6좌평 16광등제 관복제가 있고요. 근초고왕 같은 경우에는 어디와 싸웠다고요? 고구려와 싸웠다. 그리고 중국 가야 외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뭐가 나와 있나요? 바로 이것은 칠지도죠. 이 칠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백제의 우수한 철기 문화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일본과의 교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왕에게 선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친 거냐 아니면은 그냥 선물로 내려준 거냐 라고 하는 논쟁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제가 가장 전성기를 먼저 맞이한 이유는 한강을 유역을 차지하면서 농경과 교류에 아주 적합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중국의 선진적 문화를 어떻게 빠르게 습득하였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침류왕 같은 경우에는 불교 수용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자, 5세기 전성기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전성기로 이제 어디가 위기죠? 자,
백제가 위기를 맞이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세기 들어서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특히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누구와 동맹을 맺나요? 신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맞서지만 결국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이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는 등 결국 한강 유역을 잃게 되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 백제에서 나타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계로왕의 전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을 잃고 웅진으로 천도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으로 2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동성왕 같은 경우에 신라와 혼인동맹을 통해 어디에 대항할까요? 고구려에 대항하게 됩니다.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교류했는데 중국과 벽돌무덤 양식, 무령왕릉, 그리고 지방의 감독을 파견한 담노제를 실시합니다. 담노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무령왕릉을 통해서는 무령왕릉에는 동아시아의 보물창고다. 그 이유는 교류의 흔적이 여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의 영향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벽돌 무덤 양식 자체가 그래요. 그 다음에 청동 거울, 그리고 도자기 같은 것들, 그리고 중국 돈인 오수전도 있어요. 그리고 지석 같은 걸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일본식 청동 다리미, 신발, 그리고 금송으로 만든 관이 되겠습니다. 뭐가 막 영향을 받았고 이런 거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물창고라는 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성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수도가 더 좋은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고치게 되고요. 불교를 장려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을 회복한 백제는 한때 신라와 힘을 합쳐서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되찾게 되는데, 그러나 신라의 공격으로 한강을 다시 빼앗깁니다. 그리고 성왕도 관산성에서 목숨을 잃게 되면서 급속도로 국력이 약화되고요. 그 다음으로 신라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5쪽이었고요. 다음 26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가 사비로 수도를 옮긴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인해 급하게 수도를 옮겼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사비로 옮긴 이유는 교류 그리고 농경을 위해서 더 넓은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어에 우선했다라고 하면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옮겼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왕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흥망성쇠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조의 건국부터 살펴봤다가 고유왕 때 중앙집권 체제가 정비되고 4세기 근초고왕 때 최고 정점을 찍다가 결국에 하점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계로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성왕, 그 다음에 무령왕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가 성왕 때 정점을 찍다가 성왕 때 하점을 찍게 되는 추락세,
하락세를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제 끝났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신라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도 지쳐가네요. 자, 국도는 우리 땅, 뭐 이 노래 있는데 예전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 지리지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는 바로 지증왕 정복,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관리,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대한제국의 칙령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생각해 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다는 누구일까? 라고 되어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박씨의 시조인, 시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방 같은 경우에는, 석탈의, 석씨의 시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방 같은 경우에는 김씨의 시조인 김알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와는 다른 모습은 바로 고구려나 백제나 왕위를 세습했는데 이에 반면에 신라는 번갈아 가면서 하죠. 그래서 결국에 왕권이 이 나라 고구려나 백제보다는 약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체제를 정비하여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어디에 경주의 토착 세력과 유민 세력이 합해서 했다. 그리고 신라는 진한의 소국의 중의 하나인 옆에다 적겠습니다. 사로국으로 출발하였는데 박석김 삼성의 우두머리가 번갈아 왕을 하는 이사금으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진안의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던 성장하던 신라는 왕권이 성장하면서 4세기 말 뇌물마립간 때부터는 김씨가 왕위 세습을 하게 되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군대를 파견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왜군을 격파하였다. 다음에 신라 왕후 변천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서간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군장이 다스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 있고요. 차차웅은 바로 재정일치사회였구나. 차차웅이라는 뜻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사금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많은 연장자. 그래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부족 중에 힘센 부족의 대표가 왕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마립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군장 중에 군장, 즉 대군장이에요. 그래서 왕권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왕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 표현이잖아요. 중국에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는 모습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아래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었다. 초기에는 고구려를 통해 받아들였다가 5세기에 백제와 동맹을 맺고 간섭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으로 6세기 지증왕 때 우경이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고 우산국을 정복하고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해서 관리를 파견하였고,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는 등 통치질서를 확립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쪽 남았네요. 자, 자료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장을 금지한 왕은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순장을 금지한 왕은 바로 지증왕이 되겠고요. 실시한 이유는 바로 노동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화두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자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국 정복 지증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울릉도, 그 다음에 독도가 신라 지증왕 때 이후로 우리 영토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사람은 바로 법흥왕이 되겠고요. 2차도의 순교는 이제 불교가 공인되었고 왕권이 강화되고 덩달아 민간 신앙이 이제 불교보다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쪽 빈칸 같이 채워볼까요? 신라는 6세기 중반 진흥왕 때 발전하다. 그 다음에 황룡사를 지어서 불교를 강력하게 하였고, 그리고 화랑도를 정비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 다음에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고 고구려 일부 영토를 확보하였다라고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이 성왕과 진흥왕의 그런 합동 공격 이로 인해서 결국 신라가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제가 약화되고 신라의 전성기가 오게 되고, 전성기가 왔다는 건 곧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라가 강해지니까 백제와 고구려가 한 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양적성비와 북한산 수수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강 유역을 누가? 신라가 차지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왜 삼국이 한강 차지하기 왜 이렇게 싸울까요? 토지가 좋고 인구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 군사력에 좋겠죠. 그 다음으로 한강을 통해 대외 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라가 그리고 백제, 고구려 모두 다 이렇게 싸웠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을 31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항쟁 격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잠시만요. 6세기 중반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이제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 유역의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차지하고요. 이후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면서 더욱더 많이 싸워지게 됐다. 그리고 수당이 등장하면서 더 급박하게 전개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의 흥망성쇠, 박혁거세의 건국부터 시작해서요. 쭉 이어지다가 내무랑 때 이런 식으로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다가 그 다음 쭉 내려가면서 고구려의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런 이후에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지증왕, 그 다음에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의 순으로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삼국의 신라의 흥망성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스트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보겠는데요. 32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색칠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아래부터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고요.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백제는 중국과의 그리고 일본과의 교역 시스템. 그리고 5세기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처음에는 신라와 같은 팀이었다가 후에 나제 동맹이 체결되면서 고구려와 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원래는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신라가 배신을 때리니까 신라가 혼자,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 순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영토를 한번 좀 색칠을 해보면서 오늘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부터 좀 색칠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4세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색칠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세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정도까지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세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이렇게 색칠해 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색칠해 주시면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위쪽에 부여는 있어요. 자, 다음으로 형광펜 색깔을 바꿔서 보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백제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고요. 그래서 백제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백제 이렇게 표시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은 아니군요. 신라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신라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신라 이 정도 그 다음에 전성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라.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가야를 색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그래서 이거는 가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 끝.